안녕하세요. 민상준의 좋은 책, 멋진 대화입니다. 오늘은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읽고 든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지었고 강미경이 옮겼고 공존이란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 하면 선전, PR 이런 말이 떠오르죠. 자, 이런 말들은 신문, TV, 라디오 등의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나 그 다음에 SNS,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을 한 건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추기경 모임을 일컫는 말로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1600년대에 만들어졌던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추기경 모임, 로마 교황청이 만든 그 모임을 일컬어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그 말이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그 말 자체는 뭐 좋은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출발된 말, 시작된 말, 이게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에 나쁜 의미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 중에 그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 1차 대전을 자기 나라들의 대서양 문명권, 그 다음에 적국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프로이센 야만주의, 이 두 세력 간의 충돌로서 1차 대전을 몰고 갔던 거죠.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이 영국과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 거짓말,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부분적인 진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선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갔던 거고, 이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그 히틀러와 괴벨스가 이 선전 기법, 프로파간다, 선전 기법을 활용을 해서 히틀러를 우상화시켰고, 그 다음에 독일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프로파간다는 나쁜 의미를 이제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프로파간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요. 어떤 것의 존재나 효능 또는 주장 따위를 남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일이나 활동, 주로 사상이나 교의 따위의 선전을 일컫는 말,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뜻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 하면 선전, 선덕이 떠오르고, 그 결과 프로파간다는 이제 목적을 위해 사실과 관계없이 상대를 설득하는 행위 혹은 그런 활동을 일컫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괴벨스는 거짓도 10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 괴벨스의 말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자,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을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버네이스는. 이 책의 저자 버네이스는 그래서 PR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PR, Public Relations. 자, Public은 대중, 그 다음에 Relations는 관계. 그러니까 대중과의 어떤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나 활동을 이제 PR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PR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그 다음 PR은 어떤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기업의 동향과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대중의 의중을 새로운 기업과 생각을 소개하는 집단에 전달하는 전문가들을 일컬어 PR 고문이라고 불러요. 버네이스는. 그 다음에 이 PR 고문의 여러 가지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 임무를 기업 등의 고객의 문제를 분석해 소비자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만한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PR 고문의 첫 번째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덧붙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품의 경우 아무리 아이디어를 팔거나 토대를 구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신뢰성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면 프로파간다와 달리 PR은 사실에 기반을 둔 설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버네이스가 PR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그 사례들 중에 이제 몇 개의 사례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행이 지난 커다란 모자를 판매를 늘려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패션 축제를 열어요.
자, 유행이 지나서 철이 지나서 이제 커다란 모자가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커다란 모자를 다시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패션 축제를 여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자를 6가지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종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미인을 선발하는 그런 축제를 연 거죠. 그렇다면 저 유행이 지난 커다란 모자에 어울리는 미인도 선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미인과 자기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또한 그 모자를 사서 쓸 거다. 이런 의도를 갖고 패션 축제를 기획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미인을 선발하는 선발 대회니까 심사위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패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패션 전문가들, 패션 잡지의 편집장 혹은 그 패션 잡지의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심사위원단으로 위촉해서 저 패션 축제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새로운 이벤트가, 그 다음에 좀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열리니까 어떤 신문에서 이 패션 축제에 대한 를 취재를 하고 이 패션 축제를 널리 알렸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저 모자를 파는 가게들도 이 패션 축제를 광고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전단지 같은 것들,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막 붙였겠죠. 그 결과 이 패션 축제 전에는 진짜 한 개도 안 팔리던 저 커다란 모자가 패션 축제가 끝나자마자 수천 개가 팔려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첫 번째 사례고요. 사례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판매와 관련된 버네이스의 PR 사례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버네이스는 베이컨은 값이 쌉니다. 베이컨은 몸에 좋습니다. 이런 문구를 광고를 통해서 무수히 반복시키며 대중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 사람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누굴까? 당연히 의사지. 이 의사라는 집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이컨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좀 해달라라고 의사 집단한테 요청을 했고, 의사 집단들이 이 말을 이제 따라준 거죠. 그 결과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생겨요. 아메리칸식 아침 식사 문화가 생기는 거죠. 베이컨과 계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아침 식사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베이컨의 판매량은 쭉쭉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죠? 이것도 이 책에 나와 있는 PR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담배 판매 사례도 있는데 이 담배 판매를 이 버네이스는 여성 권리 확장 이슈와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성들이 담배를 피긴 했대요. 그런데 길거리 같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버네이스가 사교계의 여성들과 만나서 접촉을 해서 젊은 여성들을 찾아서 이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면서 뉴욕 시가지를 행진하는 그런 이벤트를 연 거예요. 그 이벤트에 이름을 뭐라 붙였냐? 자유의 횃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불을 자유의 횃불로 상징화했던 거죠. 그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된 거죠.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담배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이 책 프로파간다에 나와 있는 PR의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자, 베이컨과 계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사, 열량이 높고 너무 지방질이 많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담배 PR 사례를 보면 좀 더하죠. 분명히 건강에 안 좋은 담배인데, 오케이. PR을 통해서 담배가 많이 팔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자, 그렇다면 선전과 PR을 통해 얻는 정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문제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전과 PR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중의 관행과 의식을
의식과 지성을 발휘해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생각을 주조하고 취향을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이런 말이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또 국민의 생각은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와 여론 조작에 능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다시 말해 대대로 내려오는 편견, 상징, 상투어, 지도자의 언행이 여론을 주도한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이제 선전과 PR의 대중의 편견, 군집 성향,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복종,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이용된다. 이런 것들이 이용돼야지만 선전과 PR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선전과 PR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이 편견, 군집 성향, 권위에 대한 복종, 경쟁의식 이런 요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비판적인 검토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저는 일단 첫 번째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을 알면 이런 선전을 통해서 PR을 통해서 받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에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의 선호와도 관계없는 상품인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따라 사는 이런 소비의 형태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스노브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남들이 다 사니까 나는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노브 효과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지 않는 것들을 나는 살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나의 필요와 맞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나의 선호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비가 이루어지면 이게 스노브 효과라는 그런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블런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부자인지를 남한테 알리고 싶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상품을 사서 쓰면 내가 부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겠죠. 나의 필요와 나의 선호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비싼 상품을 사는 그런 소비 형태, 이게 배블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 소비 유형을 알고 있으면 선전이나 PR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혹시 그 나의 결정이 저런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베이컨의 우상론이에요.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주장한 철학자인데요. 근대 철학자인데, 자, 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는 데 있어 방해를 하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다.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이 우상을 타파해야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베이컨의 주장입니다. 이 베이컨의 우상론에는 네 가지의 우상이 이제 나와요.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을 일컫는 말이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달새가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네. 그 다음에 혹은 종달새가 슬피 울고 있네. 이런 것들 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판단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런 공통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베이컨은 종족의 우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어요. 관찰이 된 거죠. 근데 그 관찰을 된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하거나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저렇게 종족의 우상에 빠져 있으면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자연현상을 파악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지만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베이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인 편견,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주관적 편견을 일컫는 말이 동굴의 우상이에요. 자, 이누이트족이라는 분들이 있죠. 그런 종족이 있죠. 북극해 연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누이트족의 어떤 사람이 지구는 추운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죠? 응? 지구의 어떤 온도와 관련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경험에 한정된 상태에서 지구는 추운 곳이야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런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어떤 지구의 기후와 관련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게 이제 동굴의 우상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이라는 걸 또한 베이컨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언어의 부적절한 사용에서 오는 편견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용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 용이 어딘가에 있는 것은 확실해. 라고 생각할 때 이건 이제 시장의 우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용 대신에 유니콘, 뿔 달린 말, 유니콘 이란 말을 집어넣어보고 혹은 그 인어 공주할 때 그 인어라는 말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시장의 우상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우상인지 오케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을 얘기를 해요. 이 극장의 우상은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에서부터 오는 편견이에요. 제 의견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경제학자도 저와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이런 사례에서 극장의 우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선전이나 PR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결정 과정에서 저러한 베이컨이 우상론에서 얘기한 저러한 편견들이 작동돼서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한 선전과 그 다음에 PR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에 베이컨의 우상론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책은 프로파간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에 다른 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